이렇게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럼 이건 증여인가? 생활비도 증여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여성인 황보라 씨가 네. 30이 넘은 성년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오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제 나중에 일이야. 나중에 일. 예를 든 거니까. 아들 오더기한테 네. 이제 독립하지 못하니까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용돈도 주고 보험도 가입시켜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들에게 준 이 용돈하고 보험료가 증여가 될까? 너무 어렵다. 보험료 쪽으로 가보면 종신보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뭐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피보험자, 이 보험계약 돌아가시면 그럼 수익자가 누구냐? 아들이다. 아들. 이 형태 때만 이게 상속세에 포함이 안 돼요. 상속재산으로. 근데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계약자가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덕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냥 계약자만 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돈은 누가 줬죠? 엄마, 아빠. 엄마가 줬죠?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태아보험 들었는데 벌써. 아, 그건 별개고요. 아우, 오덕이 엄마가 오늘. 나 재밌어 죽겠어. 아주. 주책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은 결국 생활비잖아요. 네. 생활비는 가액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금에서는. 네. 결국은 생활비의 본질이 뭐냐? 일시적이고 소모성이어야 돼요. 사회 통념상 지켜지는 거. 근데 그걸로 주식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자산 형성을 하면 그건 증여예요. 네. 물론 쉽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요. 최근에 네. 한 대학 사이트에 이게 올라왔었어요. 진짜요? 네. 대학생이 자기가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 받는다고 자랑질을 한 거야. 미쳤다. 어머. 그랬더니 누가 그걸 신고를 했어요. 어머. 신고를 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용돈이 아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여기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용돈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아니, 근데 형님은 대학생이 아닌데 거길 왜 들어갔어? 남의 대학교를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대학원을 다녀요. 대학원을 다녀요. 아, 그래요? 만학도예요? 그래서 생활비에 주의할 점은 뭐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시면 안 돼요. 자산. 아, 그걸로 시드로 쓰면 안 된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명확하게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취득가액을 소명을 못 할 텐데.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서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유사한 케이스로 이것도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돈 번 거는 자녀 명의로 다 모아놓자. 그리고 엄카 써라. 엄카 찬스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과연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증여가 그거 아니지 않아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아니면은 뭐 근로 같은 능력으로 본인 생활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피부양자로서 부양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소득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긁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약간은 증여성질로 보는 게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카드 출처를 그렇게 정확하게 따질 수 있나요? 내가 썼는지 네가 썼는지. 맞아요. 사실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막 다 보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때 이 경험했던 기법들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아요. 근데 자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엄마 카드가 자꾸 뭐 어디 편의점, 부산점 찍히는 거예요. 이건 100%네. 와, 무서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 사용 기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치. 어머. 그리고 이제 카드를 사실은 주면 안 돼요. 이게 여신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 이거예요. 차용증. 차용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현욱 씨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샀다. 네. 근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부모님한테 좀 돈이 부족하니까 한 2억 원 정도 빌렸어요. 차용증 쓰고 5년 있다 갚을겠다. 이래 나눠서 갚겠다. 차용증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증여로 볼까요? 근데 이거 차용이잖아요, 정확하게. 예.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자를 좀 드렸다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오, 역시. 근데 국세청에서 1억에 차용증 쓰더라도 추징된 케이스가 있어요. 오. 이자를 현금으로 줬다고 했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없지.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러게 하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네. 결국은 증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여로 추징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도 기록을 만들어 놔라. 우리 통장 메모 쓰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원리금 상환함 이런 걸 써놔야지 이게 증거가 되지 않겠냐. 요즘 인터넷 뱅킹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교라고 하죠. 그 저교를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자가 법에서 정한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를 적게 줘도 그것도 증여예요. 그래요? 네. 몇 프로일까요? 법정이자 2%? 2.3. 지금 법에서 정하는 이자는 4.6%예요. 4.6%. 아, 그게 공식으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법이 이제 약간씩 바뀌는데 꽤 높네요. 이 증여세법에서 지금 4.6%를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줬던 금액 곱하기 4.6% 마이너스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디테일하게 보네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라고 해도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0.1%를 받고 자녀한테 준다고 이게 합리적인가? 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딱 2억 1,700만 원 정도 되면은 4.6% 곱하면 딱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자 안 내니까 무이자로 써도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과연 믿을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누가 합리적 경제에 2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1원도 없다는 걸 믿어주겠냐.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자 소득도 소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디테일을 하자면 그럴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싸게 이렇게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선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저가로 자녀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약간 탈세 형태로 비춰지는 것들이 잡혀서 그게 이제 뉴스 보도자료는 탈세같이 보이는데 사실 좀 좋은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면적이 10억에 최근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10억으로 잡고 자녀가 이거를 7억 원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서 세금은 이제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싸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거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가정을 하면 아버지의 세금. 네. 그다음에 자녀는 싸게 가져갔으니까 증여세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될 건데 첫 번째로 이거의 플랜을 이제 주로 고민하신 분들은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법상 이렇습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7억 원을 실제 주고받았지만 10억 원으로 계산해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녀는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느냐. 근데 시가의 30%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딱 3억 원 차이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좀 덜한 부담으로 부동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합법인. 이건 다 합법적이죠. 자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본인도 비과세를 만들어서 미래에 팔면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가액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절대 이제 불법적이거나 그런 요소가 아니라 명확한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럼 자녀가 진짜 7억을 줄 수 있었는지가 자녀가 7억을 줬다고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사실상 7억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 그러면 전체가 증여가 돼요. 전체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저가 양수도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